30년 전 당신이 훔쳐간 건 돈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합시다. 가게 차리려고 모은 갯돈을 들고 사라진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평생 가난했고 아내는 아프면서도 병원비를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노인 일자리 면접장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0년 동안 미뤄왔던 정산 이야기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세가 67이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버텨왔다는 증거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이 일은 체력이 꽤 필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 서서 작업하셔야 하고요. 면접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눈은 서류에,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연습해온 자세였으니까요. 나이가 많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들을 나는 젊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한 머리,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된 피부, 넥타이 매듭은 정확했고 양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시계는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정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심장은 그 이름을 먼저 불러버린 뒤였습니다. 이정만, 여기서 널 만나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볼 필요가 없었겠죠. 나는 지금 면접을 보러 온 노인이었고 그는 서류 너머에 앉은 면접관이었으니까요. 최근 경력은 공사 현장 일용직이시고요. 그는 내 이력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를 점검하듯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일 말고는 다른 건 없으신가요? 그 질문을 들으며 나는 잠깐, 아주 잠깐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던 날, 아내 최명숙이 가계부를 펴놓고 연필로 숫자를 적어 내려가던 모습, 여기서 장사하면 당신 손은 고생해도 우리 애들 굶기진 않겠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있었습니다. 갯돈, 가게를 차리려고 가족 인생을 걸고 모았던 목돈.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사라진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잠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니. 30년 전 나는 37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계산이 서는 나이였죠. 가게 하나만 제대로 차리면 평생은 아니어도 아이들 클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갯돈을 들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냈고 아내는 가계부 맨 뒤 장애 가게 준비금이라고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우리는 참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차례를 앞두고 이정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 혹시 병원에 누워 있는 건 아닌지, 집에 무슨 일이 난 건 아닌지, 하루, 이틀, 사흘, 그제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야? 돈 들고 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신발을 벗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점포 계약이 깨졌습니다.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은 위약금으로 날아갔고 점포 주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하실 거 아니면 빨리 정리하세요. 대기자 많아요. 대기자. 그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 대기자 명단에 있었는데 다음은 빌린 돈이었습니다. 가게 준비금이 부족해서 친척에게 빌려둔 돈, 개업하면 장사로 갚으려던 돈, 그 돈이 한순간에 그냥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호야, 사정은 알겠는데 우리도 형편이. 친척의 목소리는 미안했지만 그 미안함이 돈을 대신해 주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가계부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틀어졌는데 다시 맞춰보려는 듯이 여보. 한 번은 그렇게 불렀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그 말에 담긴 체념을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이 계획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끊어지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 나갈 곳이 있으면 그날은 사는 날이었고 없으면 그날은 버티는 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하역장, 재개발 지역, 일용직은 늘 다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했다고 내일도 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까요. 아빠,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큰아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다고. 아내는 말없이 학원비를 넣을 봉투를 찢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수 똘똘하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민수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그 뒤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작은아이 지은이는 더 조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뭘 사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다 가진 문구류도 새 운동화도 아무것도. 우리 지은이는 착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 겹쳤네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검사 비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일단 기본 검사만 해도 50만 원은 들 겁니다. 50만 원. 그때 내 통장 잔고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될까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런 환자를 한두 명 본 게 아닐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일 좀 더 하면. 아내는 대답 대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달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생각보다 더 늙어 보여서 차라리 밖을 보는 게 나았습니다. 면접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님이시죠? 어제 면접실에 앉아있던 보조 직원 김유진 씨 목소리였습니다. 추가로 잠깐 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망설임이 내 인생을 다시 미루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갑니다. 같은 건물, 같은 면접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정만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양복, 똑같이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 다만 오늘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나 볼 법한 부드럽고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박성호 씨 경력이 생각보다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선별 작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지원자분들 중에 예전에 장사하셨던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 말 끝에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뜻 없는 말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젊었을 땐 갯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내 귀 안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먼저 꺼내는구나. 김유진 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면접 자리에서 꺼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돈이 잘 굴러가서요. 이정만은 아주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기억들이 묻혀 있는지 그는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요. 그래서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같은 분들 보면 괜히 더 마음이 갑니다.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너 스스로를 확인하려는 거구나.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갯돈으로 시작하셨다는 게 몇 년도 이야기냐고요. 이정만은 기억을 더듬는 척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90년대 초쯤이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갯돈이 얼마쯤이었습니까? 김유진 씨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걸 그녀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이정만은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죠. 그땐 그게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셈을 했습니다. 그래. 그 돈, 내 전 재산이기도 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는 색이 바랜 갯돈 수첩이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이 돈 말입니다. 나는 노트를 열며 말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큰 돈이었겠지요. 이정만의 눈이 수첩 위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기억났구나. 수첩을 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고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가 미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나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3년 3월 15일 내 손가락이 아내의 필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정만 50만 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1993년 4월 15일 이정만 50만 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3년 5월 15일 이정만 50만 원.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1994년 12월 15일까지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총 21개월 1,050만 원.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이정만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나는 빈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95년 1월 15일 마지막 차례 당신 순서 침묵. 김유진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저는 가게를 못 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정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성호 씨.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그 단어에서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나는 수첩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갯돈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관 책임자 이정만.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마저 사라졌습니다. 김유진 씨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정만이 움찔했습니다. 유진 씨. 그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기록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 말에 이정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김유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아니면 둘 다? 어르신.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습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정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요. 김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단 윤리 규정에는 명확히 저촉됩니다. 그 말에 이정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견되면 보고해야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이정만은 그녀를 노려보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호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짓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늦은 정산. 건물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김유진 씨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 일에 적극적이시죠? 저희 재단에서 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항상 이상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면서 정작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술 한잔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아내 사진 앞에 놓인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그놈 찾았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잔을 비우고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시절 병원비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소액 대출업체, 사채업자, 지인들. 그들에게 빌린 돈의 명세서를 하나하나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다. 이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며칠 후 김유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재단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빨리 진행되는군요. 제가 직접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사님의 과거 이력과 현재 면접 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이사진 몇 분이 움직이셨어요. 원래도 이정만 이사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세상에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감사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한 상자. 가계부, 점포 계약서, 위약금 영수증, 대출 서류, 병원비 고지서 모두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장부다. 사흘 후 이정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1시 24분. 박성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30년 전의 정산. 돈입니까? 돈을 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줘야 그만두겠습니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말입니까?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인생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그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가게를 못 열어서, 아이들 학원을 끊어서, 아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건 1,050만 원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30년입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언제? 지금 당장. 약속 장소는 그가 지정한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 사무실 문을 열자 이정만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앉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내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 씨는 날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쭉?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고도 해봤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라졌고 나는 살아남느라 바빴습니다. 이정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죄송하지만 그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결정해야 했고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갯돈을 들고 도망쳤다? 도망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내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려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갚았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죠? 사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돈이 묶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군요.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산입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기준 1,050만 원. 30년간 물가 상승률 적용.
현재 가치 약 3,200만 원. 이정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금만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를 열었다면 당시 음식점 평균 월 순이익 200만 원, 30년간 운영 시 총 순이익 약 7억 2천만 원.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고 실제 가게 소득으로 환산하면 세 번째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약 4억 5천만 원. 이정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나요? 장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압니까? 망할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였습니다. 뭐라고요? 망할지 성공할지. 그건 제가 해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나는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택권마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표가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일용직으로 번 돈, 총 1억 8천만 원. 가게를 했다면 최소한으로 예상되는 소득 3억 원. 차액 1억 2천만 원. 여기에 아내 병원비로 쓰지 못한 돈, 아이들 교육비로 쓰지 못한 돈까지 합치면 마지막 장 2억 원입니다. 이정만은 그 숫자를 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 재단 자산은 얼마입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요? 궁금해서요. 당신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얼마나 되는지 15억 정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작이 제게 가져갔던 갯돈 1,050만 원이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몫은 2억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겠네요. 그건 제가 일궈낸 겁니다. 남의 돈으로? 그 한마디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뭘? 2억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돈이 당장 어디 있습니까? 당신 재단 자산 15억에서 2억이면 7분의 1입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 못 주면? 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럼 이 일은 재단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론에 알릴 겁니다. 뭐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책임자가 30년 전갯돈 사기로 성공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꽤 흥미로운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언론 말고도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더군요. 이정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유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정만 씨 때문인가요? 네.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대요. 결과는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사님이 오늘 아침 출근을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계팀에서 이사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대요. 빠르군요. 사실은 김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이 평소에도 공금을 사적으로 쓰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문제 삼지 못했을 뿐이지. 이번 기회에 다 나오겠군요. 네. 어르신 일이 방아쇠가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재단 내부 감사 비리 의혹. 사흘 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사회부 기자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재단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데요? 재단 이사의 과거 갯돈 사기 관련입니다.
김유진 씨가 제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나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준비해간 파일을 꺼냈습니다. 가계돈 수첩, 계약서, 가계부, 점포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대출 서류, 30년의 흔적이 담긴 서류들.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안 버리시고 꼼꼼히 잘 모아두셨네요. 추가도 과장도 없이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이정만 씨 측 반론도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 주십시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서신 겁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에는 복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면접장에서. 그게 언제였습니까? 2주 전입니다.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정만 씨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과? 돈? 처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산입니다. 정산이요? 네. 그가 가져간 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책임자, 30년 전갯돈 사기 의혹. 부재 피해자와 가해자, 면접장에서 재회 뒤늦은 정산 시작.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갯돈 모임의 전말, 이정만의 실종, 내 가족의 30년, 그리고 우연한 재회.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공소시효 지났어도 도의적 책임은 있지. 저런 사람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피해자분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맡은 사람의 과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십니까? 목소리는 다급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언론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드렸습니다. 정산할 금액 2억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당장 구합니까? 그럼 방법이 없군요. 박성호 씨, 이제 대중이 판단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 재단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본 재단은 이정만 이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정만 이사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으며 재단과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이신 박성우 어르신께 재단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리며 적절한 보상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만 전 이사의 입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단 자산 환수는? 법률 검토 중입니다. 박성호 씨와는 접촉하셨습니까? 곧 만날 예정입니다. 그날 밤 김유진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만 이사님이 오늘 아침 경찰서에 출두하셨대요. 경찰서를요? 네. 변호사 동행하고요. 다음 날
재단 이사장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사장이 직접 나를 맞았습니다. 박성우 어르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재단의 이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이사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도 책임은 느낍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만 이사는 우리 재단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후원금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어르신께 보상을 해드리고 이정만 전 이사와는 별개로 합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정만 씨가 내게 줄 2억은요? 그건 개인 간 문제로 별도 진행하시되 재단은 도의적 차원에서 5천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길어지면 재단도 이미지 타격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5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으지 못한 돈. 이 돈이면 내 병원비 낼 수 있었는데 애들 대학도 보낼 수 있었고.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2억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5천만 원에 합의해야 하는 걸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갯돈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 가계 준비금 마이너스 절대 건드리지 말 것.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우리 애들 굶기지 말자. 눈물이 났습니다. 명수가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그래.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돈이 얼마든 그 사람한테 뭘 받아내든 그것보다 아버지가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민수야, 저희 다 컸어요. 이제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이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단 5천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이정만 씨와의 협상에 재단이 중재자로 나서 주십시오. 중재요? 네. 그가 개인적으로 1억 5천을 더 내도록. 총 2억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 회의실. 나, 이사장, 그리고 이정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만의 얼굴은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밑은 검었고 행색도 지쳐 보였습니다. 박성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30년 전 그 일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못 살아봤나요? 이정만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니 그 죄책감을 돈으로 갚으시면 되겠네요. 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6개월 분할 납부. 이정만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 당신 가진 재산을 처분하십시오. 집이든 차든. 하지만
3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속죄할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이정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만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첫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재단에서 5천만 원, 이정만 개인에게서 2,500만 원, 총 7,500만 원. 통장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난 건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유진 씨였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만 전 이사가 어제 집을 매물로 내놨대요. 그래요? 네. 강남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나온 돈으로 어르신께 갚으실 모양이에요. 집을 팔아서 갚는다. 30년 전 내가 점포 계약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르신. 네. 재단에서 새로운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노인 인권 옹호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명예직이긴 한데 월 50만 원 정도 활동비가 나옵니다. 저를요? 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통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7,5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들어올 돈.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다. 아내 산소에 비석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납부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 2억 원. 30년 만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이정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 씨,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정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도 명품 양복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60대 남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6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저축도 다 털었습니다. 고작 6개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그게 30년간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빼앗아 갔는지. 사과는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당시 갯돈 모임 멤버들에게 보낸.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과문과 함께 각자에게 보낸 소액의 송금 증빙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30년을 빼앗아가고 저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박성호 씨에게만 진 빚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행동은 모두에게 빚졌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겁니까?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격리 일할까 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경력은 있으니까요. 잘 살라고는 못하겠네요. 박성호 씨,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산은 끝났으니 용서의 시간도 끝날 날이 오겠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년 후 나는 재단의 노인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재단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직원들이 물으면 나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일단 당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죠. 그 다음에는요, 증거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무엇보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줘야 해요. 네, 어르신. 퇴근길 김유진 씨가 같이 걸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정만 전 이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지방에서 작은 회계사무소 다니신대요. 잘 됐네요. 그리고 김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르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정산을 시작한 거겠죠. 주말 나는 아내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명수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애들도 이제 제 앞가림하고 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살아생전에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날 위해 이정만을 찾아준 것 같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고마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 가게도 하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당신 병원비도 제때 내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돈이 있었어도 우리는 우리였을 거야.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나는 웃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아냈어. 30년 늦었지만 묘소를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엄마 보러 왔어. 아, 저희도 갈 걸 그랬네. 괜찮아. 오늘은 혼자 오고 싶었어.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다 같이 식가 어떠세요? 제가 쏠게요. 내가? 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 돼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어느 화요일 오후 재단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이정만을 마주했던 면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새로운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대답.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1년 전의 나를 보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은 목소리. 김유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아, 그냥. 면접 보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내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내가 뭘? 공정한 기준, 나이 차별 금지, 경력자 우대. 다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변화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면접 보니 떨리네요.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손주 용돈이라도 쥐어주게. 할머니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갯돈을 들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제때 받고 누군가는 못 받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산의 날이 온다. 30년이 걸려도.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같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계획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 원에서 빚을 갚고 아내 비석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은 5천만 원. 노후 자금이라고 적힌 통장. 처음으로 생긴 노후 자금. 67세에. 늦었지만 그래도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밤하늘이 이렇게 밝게 보였습니다. 명수가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의 짐과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아 조금 후련해. 마치 대답처럼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시작.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통쾌함보다 위로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분들께 이 말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은 헛되이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가끔 늦게라도 계산을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증거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